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된 종합감사에 관련된 총평을 했었고요.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관련된 종합감사에 관련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월 7일서부터 10월 26일까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은 10월 8일서부터 10월 26일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월 8일, 10월 19일, 10월 26일 날 했고요. 10월 26일 날 종감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관련된 산하 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 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그다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실 특허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국감에서 많이 다루지 못했습니다. 사실 특허청에 관련된 부분도 소상공인과 관계가 있습니다만 예산 때 조금 내용을 좀 다룰 생각이고요. 주로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 이제 소상공인과 좀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감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날 먼저 시작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된 국감을 시작했는데요. 그날 이제 식자재마트 관련된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맨 처음에 중기부 장관께 대형마트가 이제 규제를 받으면서 식자재마트로 반사이익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전날 10월 7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했던 거랑 마찬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유통산업발전법 관련된 내용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된 법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관련된 보호 내용은 중소기업부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박영선 장관에게 질의를 했던 거고요.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포식자에 대한 개념을 중기부 장관에게 개념을 정확하게 물어봤었고요. 특히 식자재마트가 가격을 후려치기는 등 과거의 대형마트에 있었던 나쁜 관행과 악습을 자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날 나왔던 내용에 중기부는 대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상황입니다. 특히 그날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연간 매출의 규모가 수백억에 달하는 식자재마트가 중소상공인들을 현재 대표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식자재마트가 역시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식자재마트의 영업 형태가 현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들을 위협하는 형태에 대해서 증인과 신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좀 그날 증인 신문을 통해서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은 여전히 김성민 마트협회장이 본인의 입장만을 얘기를 하고 중소상공인들, 특히 어려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본인들의 식자재마트들의 영업 형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피력하지 않았던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고, 자신들의 당위성만 얘기했다는 부분이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문제점만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날 사실은 그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된 내용은 여야가 별로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 의원들의 지적들이 있었는데 산자위 의원들이 지적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대출 과정에서의 소상공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출 여부, 대출 규모 및 시기를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 일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주 의원이 또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기억에 남고요. 신영대 의원께서 외국계 마트라 하면은 홈플러스도 코스트코 얘기합니다. 배달 플랫폼, 비마트, 요마트 이제 이겁니다. 플랫폼이라면은 확장에 의한 소상공인 피해가 계속되므로 상생협력법의 개정을 통해서
규제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쿠팡에 의한 소상공인 입점, 이제 쿠팡에 소상공인들의 유통 경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유통 경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갑질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이기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이 5일장 관련된 부분에서 노점상들이 이제 정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을 때도 사실 사각지대에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방치시킬 건지 지원의 대상에서 뺄 건지 아니면 보호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갈 것이 아니라 뚜렷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상권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잦은 DB 오류가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은 창업서부터 시작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구자근 의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오류 정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사항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한번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새 화두가 이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적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방성장위원회에서는 중고차 지정을 적합적으로 지정하자는 것을 안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현대자동차가 진출하는 것이 지금 거의 많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착한 독과점 없다라는 내용의 언론에 발표를 했었고 공청회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엄태영 의원은 그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중고차 업종에 지금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독점적 시장 구조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성장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던 거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달과 배민의 요기요 기업 결합 심사에서 수도권 음식점 소상공인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비마트 출범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일부러 딜리버리 히어로에 의한 배달통행 점유율 인위적 하락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을 여러 의원들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카드 수수로 인하는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배제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김성민 마트협회장 증인 신문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소상공인은 카드 수수료 인하 5억 원 배제하고 최저임금 찬성한 소상공인들의 이익과 배치하는데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하여 적절한 단체를 선정하여 정책을 위반할 필요가 있다. 혜택은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는 중대형 마트가 받고 피해는 영세 마트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받은 문제에 대해서 이주환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최저임금을 찬성한 중대형 마트들은 카드 수수료에 대한 혜택을 받았고 그 당시 50억 이상 100억 구간 카드 수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카드 수수료를 조금 인하받아도 거기는 워낙 매출 구간이 크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 도리어 5억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혜택을 전혀 못 받았다. 이것은 혹시라도 최저임금을 찬성한 대가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신문할 때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들의 관련된 통계 파악이 되게 안 되고 있다. 매년 추정치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이나 불용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제대로 된 이 통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부족하거나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구자근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산업부하고 10월 19일 날 산하기관에 했습니다. 이제 그날 10월 19일 날에 가장 큰 화두는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가장 지금 큰 사업은 같이 삽시다 플랫폼 내용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같이 삽시다 플랫폼의 사업 부실화 내용입니다.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이제 사업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플랫폼 입점업체 70%가 매출액이 제로입니다. 예산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최초 입점한 소상공인은 10%에 불과하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온라인 판로를 지원한다고 엄청난 예산을 썼는데 대부분은 어차피 다른 온라인을 다 이미 하고 있던 사람들, 다른 플랫폼에 사업하고 있던 사람들, 기존의 사람들을 결론은 지원한 거죠. 중복 지원을 한 거죠. 사실은 온라인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진출을 시키는 게 맞았던 건데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중복으로 한 거죠. 팀원, 롯데, 이메프 등 민간 플랫폼에 12억 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아파트에 지나가는 간이장터보다도 못한 실적을 낸 거죠. 사실은 이 배보다 배꼽이 큰 것보다도 더한 거죠. 이거는 어떤 표현 자체가. 차라리 그 돈 갖고 물건 사서 나눠주는 게 훨씬 더 낫을 뻔했다는 얘기죠. 이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대형 유통사 배불리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꼴이 된 거죠.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산업을 선행하고 온라인 판로 미경험한 사람들한테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원래 취지였는데 이게 취지는 사라져버리는 쇼만 난무하는 형국이 된 거였던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공감을 했던 사람이었고 취지를 이해했던 사람이었고 대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서 사실은 플랫폼이 처음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할 때 사실은 엄청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의 효과는 둘째치고라도 투자의 이 실효성 자체, 그다음 투자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 거죠. 투자를 했으면은 처음에 많은 사람들 교육을 시키면서 지금 당장의 실효성 없더라도 장기적인 비전이 나왔어야 되는데 투자는 투자대로 하는데 장기적인 비전도 없고 처음에 교육시키는 의미도 없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차라리 유치원생들한테 투자를 하면은 차라리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튼튼한 사람들을 하는데 그냥 엄하게 잘하고 있는 이 참 유능한 대학원생들 데려다 놓고 그냥 돈 투자한 겁니다. 한마디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다가 안 갖다 놔도.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여기다가 물건도 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값도 비싸고 일반 소비자들도 찾지 않는 거죠. 이게 차라리 아주 최고의 엘리트들 갖다가 돈 투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플랫폼이 됐다라는 부분이라서 이게 그냥 여러 사람들이 와서 물건 파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요란한 쇼였지 실적도 별 볼일 없는 이런 거였다. 이게 근본적인 뭔가 마인드 형성과 컨셉을 다시 잡아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공용 홈쇼핑이다. 공용 홈쇼핑. 제가 이제 이거 지적을 했는데 저도 이거 공용 홈쇼핑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여러 각도에서 다른 의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정의당 유호정 의원도 이제 지적을 했는데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서 충격적인 내용은 2년 동안 공용 홈쇼핑 대표가 바뀌고 난 다음에 조직 개편이 12번, 인사 발령 96번을 단행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노조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그 새로 바뀐 대표의 신뢰도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7%도 아니고 3.7%에 불과하다고 나옵니다. 이 공용 홈쇼핑 최창희 대표가 이 쇼핑 전문가는 아니고요. 카피라이터입니다. 이분이 뭘 만드셨냐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카피,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선 때 만들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공용 홈쇼핑 대표로 왔는데 이분이 리더십에 부재가 생긴 거죠. 도대체
조직을 이렇게 자주 바꾸면 조직이 안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공영홈쇼핑이라는 게 고객들한테 물건을 파는 데입니다. 물건을 파는 데인데 빵긋빵긋 웃으면서 고객들한테 감동을 시켜야 되는데 내부의 조직은 피비린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실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직이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간에 엄청난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공영홈쇼핑이 이거 말고도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엄청난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예약 기간의 문제였고요. 또 그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엄청난 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입니다. 진주에 있는데 건물도 엄청나게 크고 그런데 여러분들 기사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중소벤처진흥공단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조정훈 의원이 이제 기사로 내고 그래서 저도 이제 봤는데 제가 지적한 내용이랑 좀 틀려서 조정훈 의원이 지적한 내용도 보면은 인사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뭐 그냥 상상 초월할 정도로 인사가 엉망이 됐고 뭐 저도 그 안에 이제 전임 이사장이 이제 이스타항공 사주죠. 이스타항공도 지금 국회 앞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을 지금 비참한 일들을 겪고 있는데 같은 학교 고향 출신 이거를 갖다가 직원들이 막 인사 기준이 없다니 초고속 승진하고 막 그냥 뭐 갑자기 아들 골프 하는데 갑자기 동행하면서 승진하고 뭐 엉망진창으로 됐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갑자기 3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고 출장 동행하면 승진 대상되고 뭐 하여튼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게 까도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중진공 이사장한테 한 얘기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누군가 이득을 이렇게 봤다면은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렸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후임 이사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끔 TF를 구성해서 원상복귀 시켜줄 수 있는 해줘야 된다. 이게 그냥 위야무야 끝나면은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최소한 전임 이사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뭐 법적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후임 이사장이 진짜 의지를 갖고 다시 조사를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뭐 별로 그렇게 강력한 얘기를 말씀 안 하시자고요. 뭐 공직사에 오래 계셨던 분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그걸 지적했고요. 제가 지적한 내용은 중진공이 다른 데 기관과 좀 틀리게 뭐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일 출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당일 출장이 많은데 단순하게 우체국 출장하고 단순 마트 가는데도 출장 처리를 하고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관행인지 그 기관의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옆에 있는 기준하고 틀립니다. 보통 공직사회라는 게 그다음 이게 비슷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냐면 4년간 출장 일수가 많은 직원이 최대 637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사무실에 있지를 않은 거죠. 바깥에만 다니는 게 출장 전문 직원인지도 모르겠지만 출장비도 어마어마하게 몇 천만 원씩 받는 겁니다. 월급에 출장비를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 일수가 246일 가운데 227번을 출장을 갔습니다. 뭐 거의 출장으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거 출장 수당을 받는 거죠. 출장 내용도 제대로 기재가 안 돼 있고 출장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이 없다는 걸. 근데 보통 옆에 있는 소진공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당일 출장에 대한 기준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또 직급이 높으면 출장 수당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직급이 높은 분들은 출장을 많이 가셔야지 월급에 수당을 많이 챙긴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일에 직급이 높거나 낮거나 출장 수당을 딱 일정하게밖에 안 주고 당일 출장을 인정 안 해준다면 그래 아마 바깥으로 안 돌아다니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건 관련된 기준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소장공인 시장진흥공단과에 관련된인데 요새 뭐 소진공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 여기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제 방대하게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두 가지에 관련돼서 제가 강력하게 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시간이 짧아서 소상공인들 재기사업 요새 한다는데 뭐 재기사업이라 봤자 재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폐업할 때 뭐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제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 재기사업이라는 게 정말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이제 재기라는 의미가 사실 쉽지는 않죠. 이제 결론은 폐업한다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소진공에서 폐업 지원센터를 여기저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에서 54%밖에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기 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전화로 받기도 어렵고 온라인으로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대면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차로 이동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 정도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사실 자기 가게를 비우고 갖기도 어렵고 폐업까지 갈 정도에서 거기 가서 상담받기가 어려운 거죠. 상담받는다 해서 뚜렷하게 사실은 제대로 상담받기도 제대로 진솔하게 받기도 어렵고요. 또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봤자 결론은 한 50만 원 지금 맞는 거고 그 다음 로드맵이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도 겨우 진짜 끈 하나 붙잡아 보려고 누구한테 얘기 들어보려고 가는 건데 이게 홀대받는 거죠. 근데도 그거 지금 인력 없다고 뭐 돈 없다고 뭐 이러면서 홀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기부 자체가. 중기부가 왜 있는지조차에 대해서 본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소상공인들 폐업하면은 결론은 한마디로 동사무소 가서 배급받으라는 겁니까? 행안부로 보내고 행안부 소관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부 소관으로 가는 겁니까? 그거 어차피 국가에서 다 똑같이 다 써야 될 예산입니다. 다시 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고 마땅한 노동부에서 일자리가 있습니까? 일용직 노동자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전체 나라로 따지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아니 이분들이 일자리가 있었으면 지금 소상공인을 하겠습니까? 임금을 엄청나게 올려놓으니까 기업들이 사람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안 쓰니까 당연히 그래서 임금이 인상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임금을 인상시키면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환상이 나빴던 이유가 임금을 인상시키면 당연히 기업들은 사람을 줄입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똑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임금 인상시키면 물건값이 오를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물건을 무조건 다 올리면 세계 수출이 잘 됩니까? 경쟁력이 있습니까? 중국 사람한테도 밀리고 그 형식이다니까 사람을 줄입니다. 밀려날 수밖에 없고 밀려나지 않은 사람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민주노총 속해 있는 회사가 망하든 안 망하든 노조를 통해서 강력하게 투쟁하든 그러니까 끝끝내 회사를 망하게 하더라도 노총 안에서 투쟁하는 사람들 그래서 회사를 망하게 해서도 나중에 노조에서 퇴직금까지 받아서 챙기는 사람들만 겨우 유지합니다.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밀려 나옵니다.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하는 겁니다. 뭐라도 자판이라도 깔아서.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많아지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였던 거고. 그럼 다시 이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재기에 관련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한테 닥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상공인 문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이 다양성, 창조성 때문에 역동성, 그래서 산업이 발달하는 문제를 당연하게 생태계가 좋아져야 되는 문제가 그거는 당연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점점 하향 조정됐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의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공직사회들 본인들의 지금 안이하고 월급 많이 받는다 그래서 좋을 일이 아니라 본인들의 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들은 공무원 연금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연금이 점점 고갈 문제가 생기면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에서 늘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 그러면 소상공인들 폐업하고 뭐 돈도 먹고 없으면은 그러면 다 굶어 죽으라고 그랬을 겁니까? 뭐 뻔히 보이는데 소상공인들의 이거는 책임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이 게을러서 소상공인들이 탐욕스러워서 문제가 생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그렇다면 이 조그만 재기 관련된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쓸 수 있는 얘기는 한마디로 해서 옛날에 포크레인으로 막을 걸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신경만 쓰는 문제인데 소진공 이사장석도 소진공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처사가 저는 너무나 분노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다음에 100년 가게 문제 했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전국에 100년 가게를 지금 육성한다고 이제 어디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 들은 건 있어갖고 뭐 일본에 가면은 100년 가게 많이 만들어지고 뭐 1000년 가게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흉내 낸다고 만들었는지 아니면 신념을 갖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100년 가게라는 게 있으면 의미는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 수출 강국이라 그래서 수출 육성 정책을 썼죠. 근데 현재 사회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관련된 자동차 수출하고 그런 거 갖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했습니다. 조선, 철강 했지만 근데 대한민국보다 그런 거 아니고도 잘 사는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유산, 그리고 관광 이런 거 갖고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소위 그리스, 이태리, 일본. 일본은 뭐 기계 산업도 있지만 대한민국 일본이 관광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이 뭐 관광 수익이 엄청나게 유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막상 관광 수익이라는 데 가서 보면은 음식, 그다음에 전통 이런 겁니다. 일본이 무슨 역사가 오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관련된 콘텐츠 그런 겁니다. 100년 가게들, 이어온 전통 이런 겁니다. 조그만 빵집 하나가, 조그만 음식점 하나가 한 소도시를 먹여 살리는, 소도시를 이어지게 만드는 이런 유명한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소도시에 엄청난 20층짜리, 30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훨씬 더 도시를 정비하는 것보다 도로를 더 놓는 것보다 더 투자하는 것보다 공항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봐왔습니다. 우리는 건물 새로 짓고 정비하고 다시 재개발하고 구도심 다시 그냥 슬럼화시키고 그렇게 만듭니다. 구도심에 있던 오래된 상인들 다 그냥 거지 만들고 흰 도시 만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또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근데 구도심에서 장사하던 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무슨 이상한 짓을 했던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정말 우리 요새 새로운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 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프랜차이즈 아니면 새로운 마케팅에 너무 함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을 받는 방법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아침서부터 고객한테 성실하게 정직하게 장사하지 않고 아껴 쓰는 거. 그리고 물건을 정말 좋은 물건으로 좋은 제품으로 고객한테 제공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했을 때 손이 많이 오는 건데 요새는 그걸 하지 않고 간판을 요란하게 만들고
가격 갖고 장난치고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착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오래된 장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은 큰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설렁탕에다가 우유 섞지 않고 우유가루 섞지 않습니다. 그냥 노랗게 뿌옇게 안 만들더라도 정직하게 밤새도록 국물 냅니다. 그것이 전통이고 그것이 100년을 이어온 정직성입니다. 얼마 전에 을지로에 오비베어라는 가게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분은 창업주는 처음서부터 맥주의 맛을, 지금도 오비맥주가 그 가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인정합니다. 맥주의 맛을 승부를 합니다. 온도의 맛, 맥주의 온도를 갖고 승부를 합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저는 술을 잘 먹지 못하는데 맥주의 온도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노가리를 100원에 팔다가 어느 정도 1000원에 팝니다. 지금 노가리를 상식적으로 그렇게 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메어 터지는데도 밤 11시 되면 무조건 문을 닫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하더라도. 왜? 11시에는 가족에게 돌려보낸다. 눈물이 울컥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사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많은 손님을 11시 되면 무조건 옆에 가게한테 할지언정 보냅니다.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만일에 그걸 안 하고 갔으면 아마 건물을 샀을 겁니다. 건물을 사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분 때문에 그 주변에 호프집들이 장사가 잘 돼도 소위 노가리 골목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정직과 맛으로 승부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쫓겨납니다. 그 주변에 있는 경쟁 상대한테 뺏겨서. 거꾸로 백년가게라는 걸 정해놓고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그 많은 가게들한테 건물주와 임대인의 갑질, 거대 자본한테 막지 못했습니다. 백년가게를 지정해놓은 중기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노가리 골목 자체가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 주변에 전통적인 콘텐츠는 사라져 버립니다. 가짜 콘텐츠가 생긴 거죠. 뉴욕의 브로드웨이 극장이 엄청난 세종문화회관처럼 큰 극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브로드웨이 소극장에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공연들이 이루어져서 그 공연을 갖고 전세로 나와서 된 거고, 이태리의 조그만 소도시의 스파게티 이건가 유명해진 것입니다. 한 뼘 한 뼘 상인의 정신 갖고 나온 거지 대량 생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을 끌어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자본에 의해서 허물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는 백년가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런 잘못된 정책과 탁상 행정이 거꾸로 많은 소상공인을 거꾸로 사지로 몰아넣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대형 자본들에 의한 소비자의 착시 현상까지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 우리는 어쩌면 천박한 자본에 의해서 정말 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느껴야 될 점은 소박하지만 정직한, 그 다음에 그런 골목상권, 그런 거를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야 될, 그걸 느끼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소중한 큰 문화유산이고 정말 큰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산자위원들의 소상공인 관련된 지적사항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상당히 미진하다.
뭐 민간 기업인 신용 데이터에 의존해서 정부 정책은 추진은 부적절하다. 윤영석 의원이 지적했고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의 유관기관 자료를 좀 실태 조사를 좀 활용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이 불공정 행위 피해를 좀 당하고 있다. 불공정 관련 지원기관 도움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이 86.2%를 차지한다는 이성영 위원의 지적이 있다. 예. 불공정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갑질, 폭언, 상가 임대차 피해를 받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의 상품권 문제점이 좀 지적됐습니다. 2009년에 발행이 시작됐는데 미판매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10.6%가 미판매되고 있고 누적 판매 금액이 11조 원 중 10.6%라고 합니다. 미판매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미판매 비율, 미회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판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16%, 19%가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회수 금액이 자그마치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비슷한 추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효과가 돌아가야 된다고 권명호 의원이 지적을 했고요. 소상공인 지원센터 전국 66개소로부터 주차 환경 시급성에 대한 보고 가능성을 봤는데 주차 면수, 이용자 수에 대한 면밀한 데이터 관리에서 지역별 우선순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냥 주차 환경을 그런 건 수요조사 없이 그냥 주차장만 이제 만들어주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남아돌고 어떤 데는 모자라고 이런 얘기를 지적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 익숙해진 소상공인 입장으로 해서 보험 가입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지역 소상공인 가입제에 올려서 소진공인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이 공영 홈쇼핑의 입점비가 1,500만 원이고요. CJ 홈쇼핑이나 GS 홈쇼핑은 입점 비용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이게 웃긴 거죠. 공영 홈쇼핑은 공영이란 말이 의미가 없는 거죠. 판매 수수료, 공영 수수료는 8%고요. 두 CJ 홈쇼핑하고 GS 홈쇼핑은 0%입니다. 입점 및 판매 수수료 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김정재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디지털 전략이 필요하며 젊은 감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의 인큐베이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고민정 의원이 하셨습니다. 10월 26일 날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종합국감이 이제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식자재 마트 관련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거 왜 했냐면은 제가 이제 그 유통학회에서 또 자료를 또 추가로 받았는데 이게 참 전통시장과 골목상 간의 취급 품목과 고객 이용 패턴이 동일하다는 자료가 왔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마트 협회, 식자재 마트가 이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하고 고객 이용이 똑같다는 얘기죠. 거꾸로 대형마트, 이 대형마트, 지금까지는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이 대형마트하고 이게 경쟁 상대인 줄 알았더니만 식자재 마트하고 경쟁 상대인 거죠. 주적이라는 거가 나오죠. 거의 똑같아요. 고객들이 하는 형태, 구매 형태가 거의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의외로.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이 아니라. 또 이게 또 우리 편법을 쓰는 거죠. 매장 규모를 3,000제곱미터를 하면은 대형마트에 영업계획이 걸리니까 1,000제곱미터씩 3개로 쪼개는 이게 편법까지 쓰고 있다는. 실제로 제가 가서 보니까 이런 동원까지 한다는 거죠. 상당히 법의 맹점까지 아주 못된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한 거는 이제 추가 드릴 때, 얼마 전에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이제 안성에 들어간 문제를 갖고 다른 의원이 이제 증인 신청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상생 협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 2017년, 15년 관련된 내역을 자료를 찾아서 했는데 보통 상생 협약을 맺으면서 상생 자금이 이제 오가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대형 쇼핑센터나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에 이제 상생 자금이 오가는 게 이게 이 자체도 불법 매수 자금으로 과거에 정의를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용처가 불투명해서 소송도 빈번하게 내부적인 소송이 빈번한다.
그리고 지금 의무휴업이 일요일 날 했었는데 지금 주중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게 왜 바뀌었느냐. 이게 보면 상생협약을 맺었는데 상생자금이 왔다 갔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중기부에서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 사람들이만 쓰고 있고, 이게 상생협약과 상생자금의 위험성은 뭐냐면은, 전체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다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지금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특정 지역의 상생협약이 맺어지면 그 특정 지역의 그 소상공인들의 전체가 다 피해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이 다 상생된 게 아니거든요. 일부는 모르는 건지 피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 대표적으로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부한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태조사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날 또 제가 네이버 부사장을 불러 증인을 채택을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증인 신문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네이버라는 곳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5천만 명이 이용하는 엄청난 포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대단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는 자국 포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글이라는 포털을 이용합니다. 대부분 다. 유럽이건 미국이건 공산국가는 중국은 또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이버라는 포털을 이용해 줍니다. 네이버가 뛰어나서기보다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구글이라는 나라를 물리치고 또 MS라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는데도 불구하고도 사실은 네이버를 쓴다는 얘기는 엄청난 거죠. 자부심. 그 시장이 열린 거죠. 시장이 열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포털이라는 건 시장의 저는 의미를 봅니다.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네이버가 그동안은 그 시장에서 쇼핑도 열리고 검색도 열리고 많은 데가 열렸는데 그동안 그 안에서 장터가 열린 거죠. 네이버가 관리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많은 파생적인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데 거꾸로 그 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돈 되는 것만 좀 하는 것 같고 정비도 좀 해야 되고 자기네 앞서서 불공정한 부분도 있었죠. 앞에 매대에다가 자기네 앞에 보이는 데만 자기네가 좀 하는 거고 뭐 알고리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거. 이제는 책임감을 갖고 정비도 좀 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관여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특히 시장이라는 게 보면은 방치시켜 놓지 말고 좀 지역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이런 데들에 대해서 조금 화려해주고 그것이 이제 보면은 책임감이죠. 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좀 새로운 신상품들을 앞으로 좀 당겨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상생의 의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맨날 잘 나가는 상품만 앞에 놔두는 거면 그 시장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상품들도 알릴 필요가 있다. 그 지역 소상공인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지역 광고도 검색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네이버가 책임감이 커져야 된다.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경쟁해야 된다. 그리고 네이버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구글이나 유튜브에 비해서 우리는 뭐 상대적으로 맨날 너무 불리해요. 뭐 기업하기 힘들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그럽니까?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사랑받는 기업이 되려면, 국민 기업이 되려면 스스로 절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훌륭한 기업이 되면은 탄탄한 기업이 될 수 있고 상대적인 로 열심히 하는 거나 절대적으로 열심히 하는 기업이 된다는 것이 저는 거꾸로 글로벌로 나가서 세계적인 기업이 더 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지적을 했고요. 정말 네이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좋은 기업이 되고 더 국민들한테
생활 밀착형 기업이 됐을 때 국내에서 사랑받고 국내 스탠드가 돼야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적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쉬웠던 것은 그동안은 이제 저는 국감 때만 되면 네이버에 이해진 의장이 나오고 네이버 사장이 나와서 맨날 이제 나오는 씬인데 이번에는 실무자를 한번 불러봤습니다만 실무자가 나와서 좀 임팩트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만 좀 약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든 데서 이해진 의장 나오라 그러고 한석수 대표 나오라 그러는 얘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네이버의 부사장 정도 되고 한 본부장 정도 되면은 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 이러니까 진짜 이해진만 나오라 그러나 네이버 정도 되면은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들이 분담하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네이버도 역시나 이해진이 모든 거를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이번에 국감 증인신문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창의적이고 인터넷 회사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방법은 과거의 전통적인 구태연한 회사의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가 글로벌 인터넷 기업으로 진취적이고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글이나 유튜브에 비해서 왜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못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도 상당히 느꼈다. 부사장 제도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오해도 좀 할 수 있는 만한 내용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관련된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이 관행적으로 이제 규정을 어긋나는 임차사택 이중계약 문제입니다. 이게 간단한 내용인데 이중계약서 작성 경우는 전체 임차사택 50곳 중에서 40곳이 넘습니다. 시세와 계약 금액 1억 이상 차이 나는 곳이 10곳, 5천만 이상 나는 곳이 22곳이나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제도 개선을 좀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말 바꾸기 하고 의원 상대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묵인하고 이제 도덕 불감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기부 산하의 전수조사 규정 위반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른바 해서 중기부에서 이제 임차 사택을 주는데 보통 보증금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거기다가 자기 돈을 대는 것까지 좋은데 원래 임차 사택에 대한 자기 돈을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시세보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걸 갖다가 계약을 그렇게 했다 그러고 보통 자기 돈을 낸 거죠. 그러니까 혜택이죠. 사실은 보면 엄청나게. 원칙규를 지키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성동구의 옥수동 같은 데가 보통 시세가 한 6억 정도 되는데 계약은 1억 9천에 했다고 그런 거죠. 물론 1억 9천에 정부의 돈 갖고 1억 9천에 했겠죠. 그 자기 돈 나머지는 이제 자기 돈 갖고 월세를 내든지 하는 거죠. 이게 보면은 모랄 해저드죠, 사실은. 기술보증금이 어떻게 보면은 보증서를 떼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되게 엄격하게 하는 곳이거든요. 조그만 문제 생겨도 이제 보증서 안 떼줄 텐데 그런데 자기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얼렁뚱땅 하는데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국민들이 정말 안타깝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나머지 산자위원들의 소상공인 관련된 또 중기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률이 되게 저조하다. 중기부와 소진공인 수의계약을 통해서 소상공인 방송을 지원하니까 대부분 수의계약이 많으니까 소상공인 방송이 콘텐츠가 질이 낮아서 시청률이 너무 낮은 거죠. 질이 낮다. 이런 부분에도 윤영석 의원이 지적을 했고요. 신정훈 의원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후 신청 후 지정까지 상당 기간이 너무 소요되고 지정 심의 기간이 너무 10여 개월 동안 소요되므로 단축이 필요하다. 지정 기간 동안 10여 개월 동안에 피해가 계속 발생되는 거죠. 이게 너무 그동안에 이제 이미 다 그 기간 동안 지정과는 망하는 거죠. 그 업종들은. 이거 신정훈 의원이 얘기하셨고 같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전문은행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 소상공인 금융공사 동안 특수은행을 설립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동주 의원이 또 검토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이율 개선 등으로 집행률이 제고된 바 빠른 정책 전환으로 개선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저신용 대출 은행마다 실적이 차이가 나므로 이는 부실 우려에 대한 은행별 차가 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제 이게 상당히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소상공인 금융 정책 설계 시 저신용자와 고신용자에 대한 정책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은행들이 말로만 지금 소상공인에 해준다 그러고 한마디로 저신용자에 대해서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를 신영대 의원이 지적한 겁니다. 그다음 소상공인들에 대한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엄태영 의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감이 이렇게 쭉 끝났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다뤘습니다만 이제 산업부에 대해서는 이제 비해서 중기부는 이게 3일밖에 안 했습니다. 잘 아시고 요번에 중기부는 박연호 장관이 여러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단답형으로 많이 대답을 해갖고 사실 저도 좀 아쉬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본인께서 의원으로 할 때보다는 상당히 좀 대답을 짧게 질의는 10마디 했는데 대답은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갖고 좀 아쉬워갖고 나중에 제가 여쭤봤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셨다고 하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워낙 일이 그리고 또 일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중기부가. 근데 예산도 지금 많고 중기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국감 말고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중기부가 존재의 이유는 사실은 이게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기부는 좀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와주라고 있는 겁니다. 산업부보다 비해서 우리가 우호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게 열악한 그다음에 좀 부족하고 행정력으로 미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주라고 하는 거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갖춰지고 이런 거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부는 정말 적적이어야 된다고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의 적적인 좀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이제 오늘 첫 국감을 제가 산자부하고 중기부를 이제 마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언론 인터뷰를 했었지만 국감을 치르면서 느꼈던 감정은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책임감이 되게 컸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챙겨야 될 부분을 다 못한 부분, 아쉬웠던 부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지적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계속 해야 된다. 이 매일매일 국감 치르듯이 해야 될 것처럼 해야 될 일이 많고 진짜 제가 좀 과장되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진짜 1000가지 중에서 진짜 몇 가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만 있으면 더 해야 될 일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지적하는 것보다는 좀 정말 이렇게 국감이 아니라 이렇게 잘 얘기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같이 얘기하면은 공감해서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게 그 관료들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저의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어긋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긋나지? 장관도 의원의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원님의 생각이 시각이 틀리다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이 저는 감히 제 생각이 국민들의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야당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분명히 생각하는데 관료들도 그렇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세금이 낭비가 되는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관행 쪽으로 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고쳐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단순하게 그걸 그냥 지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자꾸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데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본인들이 문책 받을까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라는 것이 단순하게 지적을 하고 특히 얘기하면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사회 문화,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 법률적으로도 개선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쳐지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폭로와 그다음에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이런 부분들, 국민의 눈높이와 정부의 행정적인 체계가 같이 결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또 길고 그러니까 잘 못 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례는 좀 없을 거라 알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많이 보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조금씩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거꾸로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면은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옛날에도 그랬고 보수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 진보 정권 때도 그랬고 국민들이 자꾸 관료들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가, 그다음에 우리 같은 또 우리 공무원들, 저도 공무원일 수도 있죠. 공직에 있으니까 국민을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 됐을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별 의견보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론이 모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권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국감 저 열심히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